네, 세 번째 이슈는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좀 힘 빠지는 조사 결과인데. 예. 그렇습니다. 약간 사실 예전만 해도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수능 점수하고 그리고 부모의 소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상당한 차이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581만 원 이상의 이제 그 소득을 낸다 그러면 점수가 지금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108.49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291만에서 300만 원 차이는 외국어 같은 경우는 96.74 점수, 125만 원 이하의 부모 급여라 그러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90.76. 부모의 어떤 벌이하고 그 수능 점수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과목별로 또 다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소득별로. 이게 사실 공부라는 거는 본인의 학습 태도라든지 또 양육하는 부모의 어떤 학습하는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부모의 어떤 그 벌이가 이렇게 영향이 그렇게 클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결국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교육을 통해서 어떤 벌이가 소득이 어떤 수업이라든지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어죠. 영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마 어떤 외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부모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변호사님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어떠셨어요? 학교 그 반에 그 외국어 배우러 외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수학여행 시험 외국어 만점을 맞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영어를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 네. 거의 외국에 가보니까 말을 못 하는데 우리 반에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전교 한 8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아예 동등한 기회였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 1년씩, 2년씩 또 방학 때마다 가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또 강남이라든지 아주 고소득 어떤 집안에서는 외국에 가는 게 어떻게 당연화돼 있고, 특히 미국에 못 가더라도 필리핀이라든지 영어권 국가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같은 경우는 부모 경제력에 따라서 못 가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외국어는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지금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건 뭐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사실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수저계급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흑수저, 금수저, 그래서 특히 지금 학생들 말고라도 지금 취업을 하는 그 취업 준비생 같은 입장에서는 취업도 어렵고 잘 나가는 흑수저, 자기는 흑수저고 금수저애 같은 경우는 좀 부럽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수학력 시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학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우리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흑수저였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자괴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수능에서 차라리 끝나고 만다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능 성적이 좋으면 사실 그 이후에 좋은 직장을 갖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저점 수능 성적이라는 건 스타트일 뿐일 것 같아요. 수능 이후로, 수능에서 이렇게 격차가 시작되는데 수능부터 취직, 결혼, 계속 그까지 계속 격차가 더 이게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수저다, 그리고 누구는 금수저인데 금수저는 또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가 더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입시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물론 잘하는 거 다 그렇죠. 평가를 해줘야겠지만 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좀 다양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 생각일 수 있지만 다른 과목들도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체능이라든지 특히 지금 외국어에만 사실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좀 바뀌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외국어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중을 조금 달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수능 성적이 이제 부모의 수입이나 이제 배경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 이 문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신규 판사 임용할 때 보면, 지금 이제 판사 임용 방식이 좀 바뀌었지만 네. 신규 판사 임용할 때 보면 10명 중에 4명이 특목고 출신 아니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부모의 이제 수입이나 재산이 조금 담보가 되는 상황,
이제 자녀들이 판사까지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판사 임용하는 방법이 사법연수 성적이고 이제 또 사법시험 성적이고 이런 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의 어떤 특목고 출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또 강남 특목고 그 출신들이 집안이 좋죠. 좋다 보니까 그걸 집안을 보고 뽑은 건 아니고 그거에 비례해서 성적이 좋으니까 판사 임용이 많이 된 건 사실인데 요거보다는 더 문제가 뭐냐면 로스쿨 제도가 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일부 예전에 이제 정말 사법시험만이 좋은 제도는 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사법시험이라는 어떤 개천에 용난다는 얘기겠죠. 그걸 통과해서 고시 합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방법이 조금 적지 않는가. 뭐 로스쿨 같은 경우 최근에 정치권에 또 그런 논란도 있었는 것처럼 로스쿨이 나쁜 건 아닌데 로스쿨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로스쿨 간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본인이 로스쿨 가서 열심히 공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가 누군가 이런 부분들이 뭐 로펌 취업이나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던데 사실인가요? 분명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다 훌륭하고 또 자기 실력에 맞게 가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입시라든지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100%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성적 순서대로 딱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잣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의 투명하다고 봐야 되는데 로스쿨 들어가는 것부터 졸업하는 것, 또 다른 로펌에 취업하는 것까지 뭐 어떤 잣대 같은 게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잣대가 성적도 있지만 뭐 면접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어떤 아버지라든지 어떤 위에 배경이 좀 좌지우지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 옛날에도 집이 부자인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텐데 그때는 사실 꼭 이렇게 집이 부자라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꼭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통계적으로 그게 조금 맞아떨어져가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히려 예전에는 집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치열하게 가난한 사람도 지금 적지 않습니까? 경제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부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대충 해도 공부가 잘 되니까 사교육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교육에 네. 그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조건에 어떤 영향이 크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세청 통계를 한번 볼게요. 국세청 통계 보니까 부모에게 어릴 때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미만 20세 미만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54명이에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소득세, 재산세와 다르게 특정한 어떤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무는 세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런 기본 부동산은 6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6억이요. 토지 같은 경우 5억 원을 초과하고 뭐 사무용, 합산 토지 같은 경우 80억을 초과해야지만이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세 미만자 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54명이나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고액의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0명이 된다. 미성년자 중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세 미만이 이런 재산을 갖는 거 사실 만약에 평범한 회사원이 정말 오랜 시간 모아도 모으기가 절대 안 쉽지 되죠. 않은 그런 네. 돈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거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세 미만자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상당히 높죠. 증여세 가액은. 그 증여세를 물고라도 자식들한테 부모가 지금 물려준 그런 상황이고 통상 같으면 나중에 물려주죠.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예컨대 이제 벌이 수단이 있으면 그 소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소명을 지금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물려줄 거라면 그거 말고 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어릴 때 왜 이렇게 물려주는 건가요?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나중에 물려줘도 될 텐데 왜 20세 미만일 때? 글쎄요,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뭐 이해는 잘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증여세 같은 경우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한도는 공짜로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10년간.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이후 성년이라면 직계 비속에 5천만 원 한도로 이제 곧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서 10년 단위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사실은 상속을 미리 조금 땡겨서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식 주고 싶은데 미리 줌으로써 세금의 어떤 좀 유리한 점을 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세 미만에 이렇게 몇 억 단위의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상속도 많이 받는 집이겠죠?
그렇죠. 벌써 이렇게 뭐 몇 억씩 받았는데 그 몇 억씩 줄라 그러면 증여세도 뭐 몇 천만 원씩 물고 주는 거거든요. 그거라면 나중에 상속을 할 때도 그만큼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상속세도 거액을 물더라도 자식한테 주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자료를 좀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이 5,500명이에요. 이 중에 10억 이상, 10억 원 이상을 재산을 넘겨받은 것도 116명이나 돼요. 이 정도 되면 사실 금수저 얘기가 정말 허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세면 이제 고등학생이고 갓 대학생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벌써 이제 10억 원, 중요세를 10억 원 재산을 지금 갖고 있다. 야, 이러면 이건 뭐 보통 일반 회사원들이 뭐 평생 벌어도 10억 원 벌기가 사실 어려운데 시작하기 전부터 10억 원을 갖고 있다면 상당한 건데 이거를 준다는 거는 증여세를 부담을 갖고 주는 거거든요. 부모 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이제 내 재산 이게 단데 미성년자인데 이걸 모든 것을 증여세 물고 준다? 이거는 사실 해석하기 어렵고요. 116명 이 사람들은 부모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부가 좀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그렇죠. 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에서 이 재산 전체 총 부의 66%를 갖고 있다. 그런데 반면 하위 50%가 가진 부는 전체의 2%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긴 합니다. 계속 우리 최근에도 뭐 경제 민주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경제가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위 10% 66%를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위 50%는 2%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가 상위한테 몰려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 가지고 뭐 돈 버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자신이 벌었는 거를 자식한테 증여하고 자식한테 상속하는 것 같고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걸 혹시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증여를 미리 하고 아니면 뭐 현금화 해가지고 증여라든지 상속을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국가나 국세청이 잘 봐서 그걸 좀 막을 수만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랑 마찬가지로 우리 또 지금 뭐 하위 사람들한테는 또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조금 이루어질 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되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사실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너무 체념하는 분위기랄까요? 이런 게 커질 것 같아요. 지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3포, 5포, 뭐 7포 세대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뭐 결혼, 뭐 취업, 집.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양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도 사실 못 낳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를 만약에 누가 키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이를 낳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게 결국 사회 문제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사회가 이걸 뒷받침을 못 해주면 취직이라든지 결혼 뒷받침을 못 해주면 이른바 정상적인 말하기 그렇지만 일반적인 흙수저인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금수저인 사람들이야 뭐 결혼하고 이런 거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흙수저인 젊은 청년들은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며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며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들에게는 일사천리로 인생이 해결되는 반면에 흙수저들에게는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네.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할 부분들이 정말 있는 것 결국 같습니다. 국가가 이제 그런 데서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런 게 복지국가, 사회국가가 이념 같은 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